내시경 한 번 했을 뿐인데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다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그 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도와온 설계사로 그동안 3만 건이 넘는 사례를 처리했습니다. 그중엔 정말 억울하게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몰라서 놓쳐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건강검진이었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험금이에요. 실손 조금 받았지 큰 돈은 못 받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보험은 아픈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제도라는 걸요.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설계사들조차 검진과 치료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67세의 박성준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챙기는 분이셨죠. 위내시경을 받고 별다른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 진료 기록 한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복부 불평함. 딱 그 한 줄이 보험사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과는요. 실손보험과 수술비를 합쳐 57만 원. 그리고 2년 전 대장 내시경 기록까지 확인해 추가로 45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총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의 확인으로 돌아왔죠. 그날 어르신은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씨, 이거 진짜 감사해요. 그냥 검진인 줄 알고 평생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보험금은 병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아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제거했다면 그건 단순 검진이 아니라 치료 행위입니다. 즉,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만약 조직검사를 했다면 그건 진단비 혹은 수술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한 줄, 이 한 장의 서류가 보험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저는 늘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단어를 내 대신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혹시 의사가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어요. 조직검사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전화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통장에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보험은 결국 누가 먼저 물어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는 사람은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부터 그 숨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단어 하나와 종이 한 장의 진짜 가치를요.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보험을 오래 들었는데도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험금의 문은 단 2개의 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증상이 있었는가, 둘째는 처치가 이루어졌는가. 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보험금 청구의 길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이라면 무조건 보험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검진이라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증상 때문에 검사한 것이라면
그건 이미 치료 목적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속이 더부룩해서 혹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그럼 위내시경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했다면 그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이미 상복부 불평함이라는 증상이 진료 기록에 남게 되고 그 한 줄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72세 기하자 할머니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하셨는데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까지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나옵니다 라며 돌려보냈죠. 하지만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상복부 불평함이라는 증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실손보험과 수술비를 합쳐 57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워하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몇 년 전 대장 내시경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해 보니 2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도 용종을 제거하셨고 그 기록은 아직 청구기한인 3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45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가 있었다면 검사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법이죠. 두 번째 관문은 처치 여부입니다. 내시경 중에 용종을 제거했거나 조직검사를 했다면 그건 명백한 의료 행위입니다. 실손보험뿐 아니라 수술비까지 청구가 가능하죠. 보험사에서는 이런 절제나 제거를 내시경적 절제술로 분류하기 때문에 수술비 항목이 있는 보험이라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68세 박명호 어르신은 대장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처음엔 병원비만 돌려받으셨지만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그 용종이 선종 액센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 용종이 아니라 수술로 인정받는 유형이었죠. 결국 어르신은 병원비 외에도 30만 원의 수술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증상이 있었는가? 처치가 있었는가? 이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건강검진이라도 충분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병원은 진료를 담당할 뿐 보험금 청구는 환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묻고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은 복잡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그 종이 한 장이 왜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의 크기를 결정짓는 건 병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저 종이 한 장, 그 속에 적힌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충분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의 절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이영호 어르신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보험사에 진단서만 제출하셨습니다. 결과는 고작 9만 원. 이게 다인가요? 하셨죠. 하지만 제가 다시 서류를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문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요약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는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한 세포 수준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진단서보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영호 어르신의 결과지를 다시 병원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놀라운 단어가 적혀 있었죠. 고등급 이형성, 그리고 선종. 이 두 단어가 추가된 순간 그의 보험금은 9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보험사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즉, 진단서엔
용종 절제술 시행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조직검사 결과지에 선종 혹은 이형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 제자리암으로 분류되어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신 70세 이정화 할머니의 경우도 인상 깊었습니다.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9만 원만 받으셨죠. 하지만 제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지에는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 덕분에 추가로 300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는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진단서는 요약본, 조직검사 결과지는 상세본입니다. 쉽게 말해 진단서는 이런 수술을 했다라는 메모이고 조직검사는 이 세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증명하는 증거죠. 보험사는 의사의 말보다 검사의 결과를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큰 문제 없어요. 용종 제거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험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용어와 코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검사받은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혹시 서류 속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등급 또는 이형성.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다면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고등급 이형성인가요? 이건 제자리암으로 볼 수 있나요? 이 두 질문만 던져도 의사는 정확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69세 박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암인가요? 제자리암인가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등급 이형성입니다. 제자리암과 같은 의미예요. 그 한마디를 기록으로 남겨 보험사에 제출한 결과 그분은 3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한 장, 진단서만으로는 9만 원.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3천만 원.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시경을 받으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병원에 꼭 전화하세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한 장의 종이가 당신의 통장에 0이 하나, 아니 2개를 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직검사 결과지가 수술비, 진단비, 실손보험 이 3가지 항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비만큼만 돌려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보험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도와드린 수천 명의 고객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진짜 보험금의 10분의 1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 설계사도 심지어 병원도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보험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구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실손보험금.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기본형. 둘째, 수술비. 수술이 인정될 경우 정해진 금액을 받는 항목. 셋째, 진단비. 병명만 맞으면 진료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금입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단계, 실손에서 멈춥니다. 11만 2천 원 냈는데 9만 원 돌려받았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사람은 그 다음 문을 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세 이정화 할머니의 경우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11만 2천 원을 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셔서 9만 원을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서류를 다시 살펴봤더니 조직검사 결과지에 고등급 이형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제자리암 진단비로 인정되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종 절제술은 수술비 항목으로도 인정됩니다. 진단서에 절제, 절거, 제거술 같은 표현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걸 내시경적 수술로 분류합니다. 즉, 수술비로 정해진 금액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73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던 분이셨는데 용종을 제거하신 뒤 단순히 실손만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자 고등급 이형성 문구가 있었고 제자리암 진단비 3천만 원, 수술비 50만 원, 유사암 특약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죠. 그럼 제가 받은 건 병원비 9만 원인데 보험금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의 크기가 아니라 서류에 적힌 단어의 정확성이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런 걸 왜 보험사는 먼저 알려주지 않나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보험사의 일은 지급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보험사는 청구가 들어와야 검토합니다. 즉, 묻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말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진료와 치료에 집중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환자의 몫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용종은 다 제거했으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에 안심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용종이 선종이었다면 보험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병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내가 어떤 병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의사가 어떤 단어로 기록했느냐가 보험금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는 것. 병원에서 그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입니다. 검사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병원비 9만 원과 보험금 5천만 원의 차이, 그건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그 서류 속 단어들이 보험사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자리암, 수술비, 실손비로 분류되는지를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보험은 더 이상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가 됩니다. 보험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단어의 싸움입니다. 진단서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들 믿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설마 단어 하나로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중엔 단 한 글자 때문에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반대로 수천만 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병원 서류에 적힌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종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단순 절제술로, 선종이 포함되면 수술로, 고등급 이형성이 들어있으면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들어있으면 유사암으로 분류됩니다. 이 단어들이 곧 돈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73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는 교과서적입니다.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11만 원을 냈습니다. 처음엔 실손으로 9만 원만 받았죠. 하지만 제가 서류를 확인하자 진단서에 절제술 시행이 있었고 조직검사 결과엔 고등급 이형성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자리암 진단비 3천만 원, 수술비 50만 원, 유사암 특약금 2천만 원, 총액은 5,050만 원. 할머니는 이게 꿈이냐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저 병원비 돌려받을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그건 단지 운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찾아낸 결과였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단어에 따라 보험금 항목을 분류하기 때문이죠. 절제술, 제거술, 조직검사, 이형성. 이 네 단어가 보험사의 서버에서 자동 인식되어 보험금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의학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보다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간 75세 윤순남 어르신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지만 단순 검진이라 생각해 청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죠. 그땐 몰랐어요. 그냥 검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기록엔 위용종 절제술이 명시되어 있었고 조직검사 결과에는 선종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청구기한이 지나서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보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 하나, 서류 한 장, 단어 하나의 싸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해보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시경을 언제 받았는지 떠올리세요. 최근 3년 이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때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용종 제거, 조직검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서류를 다시 꺼내보세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내시경 소견서, 그리고 혹시 빠져 있다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세요. 이 네 가지 서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절제, 제거, 선종, 이형성, 경계성, 이 5단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의 통장 숫자를 바꾸는 언어입니다. 그 단어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는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면 그건 더 이상 보험이 아니라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나는 병원비 받았으니까 됐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보험의 진짜 가치는 그 뒤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단어들이 실제로 보험사 내부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절차로 승인되어 여러분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더 이상 운 좋으면 받는 돈이 아니라 알면 반드시 받는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험금은 운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권리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가입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권리를 몰라서 놓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문을 여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객님, 이건 청구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목표는 지급이 아니라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알려주면 회사의 손실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그들은 조용히 모른 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묻고 확인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권리의 시작입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74세 김정자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용종이 있어 제거했지만 그냥 건강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나와요. 병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셨죠. 3년 뒤 저를 찾아오셨을 땐 이미 청구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위선종 절제술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건 제자리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분은 서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보험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바로 해보세요. 첫째, 내시경 받은 병원에 전화하세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서류 속 단어를 확인하세요. 절제, 제거, 선종, 이형성, 경계성. 이 5단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청구하세요. 셋째,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용종 제거했는데 수술비나 진단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담원이 항목을 확인해 줄 겁니다.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귀찮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을 도와드리며 확신한 건 단 하나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고 묻는 사람은 반드시 받는다. 보험금은 운 좋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확인한 사람의 몫입니다. 병원은 진료를 하고 보험사는 청구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평생 일하며 낸 보험료,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내시경 한 번으로, 종이 한 장으로, 단어 하나로 삶이 바뀌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9만 원이라 생각했던 검사비가 5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바뀌는 기적 말입니다. 이제 그 기적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험은 더 이상 복잡한 서류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킬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시경 검사 후 서류를 어디 뒀는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 발급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단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3천만 원, 5천만 원의 희망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운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 바로 확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직접 찾아가세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돈, 내가 챙기자.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또 다른 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지혜, 삶의 가치,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 몸이 먼저 작별 인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 평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립니다. 요즘 밥맛이 없네. 예전보다 좀 피곤하네. 나이 탓이겠지. 이런 말들 속에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를 만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 전에 이미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단지 늙는다는 이유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오래된 친구 중 누군가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밥을 남기고 웃음이 줄고 예전처럼 외출을 즐기지 않는 모습.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신체가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명확히 관찰됩니다. 보통 사망 6개월,
1년 전에는 기초대사량이 11실 5% 감소하고 체중이 6개월 사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량도 줄어들며 신체는 점점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죠. 이런 생리적 변화는 몸이 더 이상 모든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3세 박 여사는 평생 김장을 직접 하실 만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입맛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더운 날씨 탓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가을이 되자 체중이 4kg나 줄었고 겨울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가족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렸죠. 물론 모든 체중 감소가 질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입니다. 노화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몇 달 사이 급격히 힘이 빠지고 살이 빠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죠.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단지 죽음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보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양보다 영양 밀도를 높이고 자주 체중을 기록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당황이 아닌 이해와 평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누군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손을 잡아주세요.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줍니다. 살이 빠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찾아오는 체중 감소는 단순히 밥맛이 없다는 말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6개월 사이 5%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그것은 신체가 내부에서 이미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김영호 78. 어르신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반쯤만 드시고 남기셨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요. 처음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석 달 만에 5kg이 줄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 알부민가 낮게 나왔습니다. 몸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체중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소화기능 저하, 근감소증, 사르초페니아, 만성염증 혹은 질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식욕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후각, 미각의 둔화, 그리고 신체의 에너지 절약 반응 때문입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먹고 움직이는 순환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더 빨리 쇠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감염이나 낙상, 욕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노인 중 1년 내 사망률은 정상 체중군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단순히 노인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호를 생활 속에서 감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간 체중 기록 노트를 만들어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측정해 기록합니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을 강요하기보다는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두부, 달걀, 생선, 된장국, 참깨를 자주 제공합니다. M&A SF 간이 영양평가. 점수가 11점 이하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식사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노인은 식사보다 함께 먹는 시간에서 의욕을 얻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밀어넣는 대신 가족이 옆에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함께 식사하면 섭취량이 20-30%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가족이 번갈아 식탁에 앉아 식사를 도와드리고 한 입 한 입을 칭찬하며 기록했습니다. 3개월 뒤 체중은 2kg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죠. 이제는 몸이 회복하기보다 버티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편안하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체중의 숫자는 생명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 무게가 줄어들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밥그릇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필요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회복할 여력이 없다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힘이 안 돌아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그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신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단순히 근육의 피로가 아닙니다. 심장, 폐,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가 예전처럼 충분히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전신적인 탈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박출량이 줄고 폐포 기능이 감소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쉽습니다. 혈액 속 산소가 줄면 뇌와 근육이 모두 피로를 느끼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죠. 이런 탈진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PB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점수가 6점 이하이거나 악력 남성 26kg, 여성 18kg 이하. 이면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 중입니다. 또 천이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것도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가족이 종종 오해한다는 겁니다. 게을러진 것 같다. 좀 더 걸으면 기운이 날 거야. 하지만 사실 그때 몸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 제한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낙상, 저혈압, 실신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돌봤던 환자 중 한 분, 82세의 최정순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청소를 미루고 예배에도 빠지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요즘 왜 이렇게 의욕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그 미소 뒤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말기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잠으로 회복되지 않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며
대화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힘이 되어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안정적인 환경과 에너지 절약형 돌봄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 안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침대 옆에는 작은 물병과 손닦기 수건을 두세요. 또 체위를 자주 바꿔 혈액순환을 돕고 욕창을 예방하세요. 필요할 때는 물리치료사나 호스피스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피로를 덜어주는 일입니다. 육체의 피로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요즘 너무 미안해 라고 하셨던 그 말에는 몸이 아닌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괜찮아요네 어머니,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해 드릴 때 그 표정은 눈물보다 더 깊은 안도의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휴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몸이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피곤하지 않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피로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의식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고 익숙한 얼굴을 낯설어하고 대화 중에 멍해지는 순간이 잦아지죠. 가족들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세요? 라고 웃어넘기지만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신체의 끝자락에서 뇌가 보내는 마지막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인지 속도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10초면 떠올리던 이름이 이제는 1분이 걸리고 대화 주제를 금세 잊어버리며 문장 중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하고 멈추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뇌는 몸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 이 에너지가 먼저 줄어드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생 꼿꼿했던 장군 출신의 한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회의 일정을 잊고 사람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겼죠.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새벽마다 여기가 어디야? 라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류량이 급격히 줄며 뇌의 전두엽이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대화가 줄고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마치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부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자꾸 혼자 있으려 해?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외로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끌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도 부드러운 목소리와 손의 온기는 전해집니다. 말보다 더 깊이 닿는 건 존재의 따뜻함입니다. 한 번은 86세의 박성자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손은 기억하네요. 그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의 감각은 끝까지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시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낯선 얼굴이 늘고 익숙한 공간에서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환경이 자주 바뀌면 혼란이 심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익숙한 물건과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시계, 가족 사진, 라디오 같은 것들이 현실로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잊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의 노인들은 감정의 언어가 단순해집니다. 미소 하나, 손짓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하지만 그건 고통이 아니라 감정의 마지막 파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억누르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제리 엄마. 저는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기억보다 강한 것은 존재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을까? 네, 남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깊이 새겨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감기에 걸리거나 병원 신세를 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자주 아프고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엔 하루면 낫던 감기가 이제는 일주일을 넘기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면역력 저하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쌓아온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서서히 약해지면 작은 세균에도 쉽게 뚫리게 되죠. 의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엔 백혈구의 탐식 능력과 T세포의 반응 속도가 10% 이상 감소합니다. 즉, 외부 침입을 인식하고 싸우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감염이 쉽게 반복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제가 돌보았던 김선호 84. 어르신은 늘 건강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단순한 감기에 걸린 뒤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오르지 않았기에 가족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혼란스러움과 기침, 숨가쁨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 진단을 내렸죠. 노인에게서 감염이 무섭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이 안 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이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징후는 상처 치유의 지연입니다. 작은 긁힘이나 멍이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혈액순환이 이미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며 염증이 오래 지속되죠. 특히 혈류 저하와 단백질 결핍이 함께 오면 상처는 거의 아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욕창이나 피부 감염이 쉽게 발생하므로 하루 한 번은 몸 전체를 부드럽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항생제, 주사, 입원. 물론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치료보다 돌봄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노인 환자에게 반복적인 감염이 시작되면 의학적으로는 이미 면역 회복 가능성이 낮은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럴 때 가족의 역할은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공기가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가습기를 켜고 차가운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노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약이 아니라 따뜻한 손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약보다 사람의 손길과 목소리가 더 큰 회복을 줍니다.
감염은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해야 합니다. 손을 잡고 천을 나누고 말을 걸어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쉬어요. 그 한마디가 항생제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낫지 않고 밤마다 숨이 가빠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약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결로 시작해 숨결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것도 바로 호흡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어머니가 요즘 숨이 가빠요. 아버지가 자꾸 숨을 멈추세요. 이 말 속에는 이미 몸이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호흡은 불규칙해집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쉬었다가 갑자기 빠르게 들이쉬는 체인 스톡스. 호흡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약해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느 날 밤 옆에서 듣는 그 숨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이건 두려워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천천히 조용한 리듬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혈액순환 역시 이 시기에 크게 변합니다.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희미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이 더 이상 사지까지 혈액을 보내지 않고 남은 힘을 중요한 장기, 뇌와 심장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이 차다고 담요를 덮어도 다시 금세 식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93세의 노신사가 마지막 며칠을 병실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과 슬픔 속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따님이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신사의 어깨가 살짝 이완되더니 고르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고통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료적 개입보다 안정과 존엄이 더 중요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도 억지로 마스크를 씌우거나 강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따뜻한 약이 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말이 줄어들고 눈빛이 희미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긴 하루가 저물며 해가 지듯이 인생도 그렇게 빛을 거두어 갑니다. 이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잡으려 하지 말고 곁에 있어주는 것.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으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한마디 안에 그들의 전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고요한 귀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1년은 이별의 준비가 아니라 사랑을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남긴 숨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안한 빛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